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게 제 본명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지금 이 순간 병원 복도 차가운 벤치에 앉아 아버지의 수술 동의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동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을요. 10년 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2월의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회사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었어요. 압류 딱지가 건물 곳곳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죠.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셨어요. 저는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망했대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대요. 30억이 넘는 빚이 생겼대요. 저는 곧바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서류들이 온 사무실에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한 번도 우시는 모습을 본 적 없는 아버지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한 거였습니다. 최도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25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업자였죠. 처음에는 작은 건설사를 같이 차렸대요.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키웠고요. 아버지는 최도훈을 친형제처럼 믿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셨고 저희는 최삼촌이라고 불렀죠. 동생 생일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시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축하 선물로 노트북도 사주셨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요. 공사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여러 곳에서요. 서류에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장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서명도 똑같이 따라했고요. 최도훈은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빠져나갈 계획이었대요. 하지만 그 전에 들통이 난 거예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거든요. 대출금 상환이 밀렸다고요. 아버지는 그제야 알았대요. 자기 명의로 20억이 넘는 대출이 있다는 걸요. 깜짝 놀라서 최도훈한테 전화했대요. 근데 최도훈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은행으로 달려가셨대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아버지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명의자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고소장을 냈어요. 하지만 최도훈은 이미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최도훈 측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그 변호사는 오히려 아버지를 공범으로 몰았습니다. 아버지와 최도훈이 함께 계획한 일이라고요.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둘이 짜고 한 일이고 이제 와서 최도훈한테만 뒤집어 씌우려는 거라고 했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명한 서류들, 아버지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요. 모두 위조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문을 두드렸어요.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요. 전화를 받으면 욕설이 쏟아졌어요.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식구들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채권자들이 따라다녔으니까요.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어요. 아버지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면 집에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친척들도 멀리 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빚이 35억으로 불어났거든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된 집, 차,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법원 공고에 우리 집이 경매로 나왔어요. 이사 갈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2주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쌌어요. 평생 모은 가재도 구두르려. 하지만 가져갈 곳이 없었어요.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장롱도, 제가 어릴 때 쓰던 책상도, 동생 장난감들도요. 모두 거리에 내다 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죠. 창문을 열면 사람들 발밖에 안 보였어요.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왔고요.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벽지는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는데 문도 제대로 안 닫혔어요. 그래도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노인이 되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고요.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쳐다보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셨죠.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원래 심장이 약하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악화됐죠.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약값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니는 약 먹는 걸 거부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요. 대신 한약방에서 싼 한약재를 사다가 다려 드셨어요.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에 있기도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슬그머니 피했어요. 밥 먹자고 연락해도 바쁘다고 했고
만나면 어색하게 굴었어요. 저는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게 나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주유소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였고 4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손은 설거지 때문에 거칠어졌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동생도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신문을 끼우며 아파트를 돌아다녔어요. 손은 동상에 걸렸고 얼굴은 추위에 터졌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도 계속 다녔고요. 낮에는 학교 가고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최소한으로 생활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자꾸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킨다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점점 나빠지셨어요.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셨고 가끔 피를 토하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감기라고 며칠 쉬면 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요. 많이 아프다는 걸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동생은 아직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찾았는데 화장실에도 방에도 안 계셨어요. 부엌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난간 앞에 서 계셨어요.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제발 죽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옥상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버티자고, 이 고생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어머니를 살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주 후였어요. 제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또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옆에는 빈 수면제 통이 있었고요.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면제를 술과 함께 드신 거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사망하셨다고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셨고 동생도 왔어요. 우리는 영안실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관 앞에 엎드려 통곡하셨어요.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무능해서 아내를 죽였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최도훈 그 인간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머니를 죽인 건 그 인간이에요.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아버지의 옛 친구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부의금 봉투도 하나 없었어요. 장례 비용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겨우 치렀습니다. 가장 싼 관을 골랐고 꽃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3일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2일장으로 끝냈습니다. 화장터에서 어머니를 보낸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최도훈이라는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요. 이 복수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 편히 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복수하려면 힘이 필요했어요. 지금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최도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꿨어요. 윤정에서 지은으로요. 김지은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지만 이름만 바꾸면 최도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야간대학에 등록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에는 비서 자격증을 땄고 영어 공부도 미친 듯이 했습니다. 토익 점수를 950점까지 올렸어요. 일본어도 배웠고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도 만들지 않았고 연애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죠. 최도훈 그 인간 옆에 가는 것이요. 그의 비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최도훈이 운영하는 대보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비서를 뽑는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저는 준비한 스펙을 모두 동원해서 지원했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1차 면접을 봤습니다. 2차 면접에는 최도훈이 직접 나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이었죠. 최도훈은 나이를 더 먹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죠.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 그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최도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10년 전 저는 22살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32살의 차가운 여자였으니까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고 안경도 벗었습니다.
게다가 이름도 바뀌었고요. 제 이력서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면접에서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차분하고 능력 있는 비서의 모습을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제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최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보건설의 비서로 일하게 됐어요. 최도훈의 비서로요. 회사에 출근한 첫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비서실에 배치됐어요. 최도훈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커피를 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최도훈 바로 옆에서요. 그를 매일 보면서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그 인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거든요. 어머니 생각이 났고 아버지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저는 완벽한 비서가 됐어요. 실수 하나 하지 않았고 최도훈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최도훈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그는 저를 칭찬했고 보너스도 줬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자랑했습니다. 유능한 비서를 뒀다고요.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당신이 누굴 옆에 뒀는지도 모르면서요. 저는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훈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가 아버지를 속일 때 쓴 수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밤늦게 남아서 서류를 뒤졌고 컴퓨터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몰래 확인했고 거래처 명단도 입수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도훈의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최민재라는 남자였습니다. 35살이었고 MBA를 마치고 온 거였죠.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최도훈은 아들을 데리고 회사를 돌며 소개했어요. 저도 소개받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와는 달리 냉철하고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재는 제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요.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전 직장은 어디였는지도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지만 민재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뭔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최도훈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 없이는 일을 못할 정도였죠. 중요한 회의에도 저를 대동했고 비밀 거래 자리에도 데려갔어요. 거래처 사장들과의 술자리에도 제가 동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죠. 증거를 모았어요. 하나하나요. 그러던 중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최도훈의 사무실 금고에서요.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사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최도훈이 퇴근한 걸 확인하고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이미 알아냈거든요. 몇 달 동안 그가 금고를 열 때마다 슬쩍슬쩍 지켜봤어요.
숫자를 외웠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 회사 관련 문서가 있었어요. 진한건설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이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류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대출 계약서가 있었어요. 아버지 서명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필적이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 서명을 흉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에는 최도훈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기 비밀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해외 은행 계좌였습니다. K만 제도에 있는 은행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 서류만 있으면 최도훈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회사 복사기를 쓸 수 없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요. 그리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이 시간에 뭐 하냐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야근 중이라고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쳐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요.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요. 위험했어요.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저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가라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민재는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요? 진짜 정체가 뭐냐고요? 김지은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5년 전까지는요. 조사해봤다고요.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죠. 하지만 민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조사했다고. 당신 원래 이름이 서윤정이라고요. 아버지가 서정훈 회장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당한 사람이라고요. 복수하러 온 거 맞냐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금요일 밤 당신이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CCTV에 다 찍혔다고, 금고를 연 것도 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복수하러 왔다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 주러 왔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망가졌다고, 동생이 고생했다고, 그 모든 게 최도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도와주겠다고요. 자기도 그 사람을 끝내고 싶다고요. 함께 하자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도훈의 아들이 왜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인간적으로는 괴물이라고요. 자기도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요. 민재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렸을 때 최도훈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어머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요. 민재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결국 이혼했대요. 민재가 10살 때였고요.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로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것도 복수를 위해서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남자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 저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복수의 불길을 품고 있었어요. 증오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민재와 손을 잡기로 했어요. 둘이서 최도훈을 무너뜨리기로요. 민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USB를 건네주고 휴대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 외부에 폭로해야 한다고요.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언론사에 제보할 거예요. 최도훈의 횡령과 사기 전력을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거고요.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최도훈이 반박할 틈도 없이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2주 후 우리는 계획을 실행했어요. 민재가 아는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고 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아버지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편이 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대보건설 대표 최도훈의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에는 최도훈이 10년 전 동업자를 배신하고 회사를 가로챈 정황, 횡령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고요. 최도훈의 얼굴 사진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고 은행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술렁거렸고요. 최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으니까요. 일주일 후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검사 여러 명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최도훈의 사무실, 금고, 컴퓨터 모두 조사당했습니다. 회계 장부도 압수됐고 서류도 상자째 가져갔어요. 최도훈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검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와 민재가 제공한 증거로요. 그날 밤 최도훈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최도훈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풀어진 넥타이 차림이었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최도훈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내가 한 짓이냐고요. 나를 배신한 거냐고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요.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진짜 이름을 밝혔어요. 서윤정이라고. 10년 전 당신이 망하게 한 서정훈 회장의 딸이라고요. 기억하냐고. 그 집 막내딸이라고. 당신한테 최삼촌이라고 불렀던 애라고요. 최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요. 가족이 있다고,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차갑게요. 10년 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냐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애원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뭐라고 했죠? 사업은 원래 이런 거라고,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해외여행 다녔잖아요. 어머니 장례식 날 당신은 골프 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최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최도우는 구속됐어요. 횡령과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도우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을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됐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이 당한 일과 똑같이요. 최도훈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고 집도 경매로 나갔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저는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석에 서서 10년 전 일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속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머니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말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최도훈은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최도훈은 저를 쳐다봤어요. 원망하는 눈빛도 화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이었죠. 체념한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10년을 기다린 복수가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최도훈은 감옥에 갔고 저는 승리했어요. 어머니께 약속한 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죠. 증거인멸 방조죄로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최민재는 증거인명방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회사는 그만뒀어요. 한국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고 동생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복수했다고, 최도훈이 감옥에 갔다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놓으라고.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고요.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수에 매달렸을까요? 저는 무엇을 위해 10년을 버텼을까요? 복수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32살인데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10년을 증오 속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어머니 묘 앞에 와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도 나도 모두 벌을 받았어요. 엄마가 원하던 복수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왜 그랬냐고 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복수가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요. 복수가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을요. 민재가 연락해 왔어요.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요. 우리 둘 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자고요. 저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비가 덜 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대답할 거예요. 그래, 새로 시작하자고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겠다고요. 어머니, 이제 엄마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건 지독한 미움이 아니라 용서의 씨앗이에요. 저는 이제 그 씨앗을 키워볼게요. 천천히 조금씩요. 여러분도 저처럼 증오에 매달리지 마세요.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해요. 저처럼 공허한 만남일 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